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날씨가 좀 굳지요. 예, 비가 좀 오고 있네요. 자, 이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동산 금융론 부분인데요. 교과서를 보시면 부동산 금융의 종류라고 해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이런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쭉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자,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럼 3번에 부동산 개발 금융 이런 표현 나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금융은 크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과 신디케이트 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부동산 금융의 그 대출의 대상에 따라서 소비 금융과 개발 금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일단 제목이 개발 금융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주택 소비자, 즉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개발업자 또는 건설업자들에게 그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준다 또는 그 자금을 공급하는 이런 방식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금융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라고 할 때 이제 프로젝트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낸싱은 금융이죠. 자, 금융인데 F로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는 PF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개발 금융이죠. 개발 금융이니까 주택 개발 또는 건설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 또는 공급해 주는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프로젝트란 말의 뜻을 알고 계시면 나머지 의의를 이해하는 데는 그리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보통 프로젝트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자체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란 말 자체가 뭐다? 대규모 개발 사업. 그리고 파이낸싱은 말 그대로 금융이거든요. 즉 자금을 융통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되면 결국 PF 금융,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 기법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규모가 크다.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규모가 크다는 말 자체가 이미 뭐예요? 그 개발 사업이나 또는 공사 기간이 장기간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고 또 사업 기간이 장기인 그 개발 사업에 적합한 자금 조달 수단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어떤 과정, 구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구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에 앞서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담고 있는 일반적인 금융수단과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우리가 필요한 돈을 은행 등으로부터 빌리고자 할 때는 어떤 부동산 등의 물적인 담보라든지 또 돈을 빌리는 차입자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런 사업자 또는 차입자의 어떤 신용을 담보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가 아닌 이 프로젝트, 즉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성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또는 융통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업금융과 근본적인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금융은 부동산 등의 물적인 담보가 아니라 또 차입자의 신용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보로? 그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또는 기존의 기업금융과는 다른 이런 선진적인 금융수단 또는 기법이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가 아니고 또 차입자의 신용 담보도 아닌
그 사업의 수익성만이 담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아파트 개발 사업이라면 그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높게 예상만 된다면, 그 사업주의 신용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또는 물적인 담보가 빈약하다 할지라도 막대한 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프로젝트 금융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업주 또는 차입자의 신용이 부족하거나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가 빈약한 경우에도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떤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을 우리가 사업주 또는 사업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라는 걸 만들어요. 자, 프로젝트 회사를 만드는데, 이때 프로젝트 회사라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프로젝트의 뜻이 뭐라고요? 대규모 개발 사업. 따라서 프로젝트 회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 즉 아파트 건설이면 그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설립되는 회사를 뭐라 그런다? 프로젝트 회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비록 이 회사는 사업주가 만들었지만 이 프로젝트 회사가 한번 설립이 되면, 세워지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이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봐준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처음에 회사 누가 만들었죠? 사업주가 만들었어요. 근데 회사가 일단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이 회사와 사업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고 봐준다는 겁니다. 이걸 뭐 예쁘게 포장하면 경제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독립적이다 이 말을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막대한 자금,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역시 은행, 대출 기관들로부터 이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데,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그랬어요. 분명히 은행도 어떤 걸 담보로 잡아야만 자금 대출이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담보가 뭐다? 신용이나 물적인 담보가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이 담보가 된다 했죠. 그러면 그 프로젝트, 즉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성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어떤 융통 또는 대출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은행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즉 빌리는 것은 사업주일까요? 프로젝트 회사일까요? 이 구조를 보세요. 그림은. 프로젝트 회사가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뭐라고 배웠어요? 일단 회사는 사업주가 만들었지만 회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사업주와 회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독립적인 관계로 봐준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 경우에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건 프로젝트 회사입니다.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일반적으로 차입의 주체, 돈을 빌린 것은 사업주가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이다, 이런 식의 문장 표현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누가 돈 빌렸어요? 프로젝트 회사가 돈을 빌렸죠. 그런데 그 회사와 사업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봐준다라고 했지요. 오케이? 그렇다면 당연히 이 경우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빌린 셈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내가 돈을 빌린 게 아니라면 내가 빚을 갚을 의무도 없잖아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사업주 개인의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비소구 금융이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비소구 금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보통 아닐 비나 아니 불자가 들어가면 뭐뭐가 아니다, 뭐뭐 할 수 없다, 그런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구라고 하는 것은 구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비소구, 구할 바가 없다. 이 말이 뭐냐? 은행이 사업주에게 빚 갚아라 요구할 바가 없다는 의미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비소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 빚은 누가 갚아야 된다? 프로젝트 회사가 빚을 갚아야 되겠죠. 또한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빌린 돈이지 사업주가 빌린 것이 아닌 셈이기 때문에 은행이 사업주에게 네가 회사 대신 빚을 갚아라 이것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비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거나 또는 이제 그 교과서를 받아보고 그 문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나 제한소구 금융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비소구는 이제 대략적으로 의미를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업주가 처음에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부터 사업주가 연대보증인이 된다면, 여러분 연대보증, 자 보증 선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도요, 처음부터 보증인이 빚을 갚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돈을 빌린 그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서는 보증선 사람이 그 채무를 변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빌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네가 빚을 갚으시오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그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당시부터 사업주가 연대 보증인이 된다면 그때는 회사가 갚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인인 사업주에게 나머지 빚은 네가 갚아라 라고 요구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를 제한소구다 이렇게 말해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프로젝트 금융의 원칙은 사업주에게 빚을 갚을 걸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비소구 금융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업주가 연대 보증인이 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갚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빚을 갚을 걸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왜 제한이란 말을 쓰느냐? 잠깐 저를 보세요. 처음부터 보증인 네가 빚 다 갚아 이런 경우를 전면소구라고 말해요. 전면소구. 모든 빚을 다 갚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사업주에게 빚 갚을 걸 요구할 때도 회사가 갚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주 네가 빚 갚아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면소구가 아니라 제한소구다. 회사가 갚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빚을 갚을 걸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근데 이 과정도요, 근데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 한 15분 이상, 2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기초다 보니까 기본 구조만 파악해보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일단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프로젝트의 의미가 어떤 뜻? 대규모 개발 사업, 또 파이낸싱은 자금 융통의 준말.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한 말이 나오면 뭐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 조달하는 금융수단 기법이라고 의미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금융은 일반 금융에 비해서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땅이라든지 건물 등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거나 차입자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는데,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는 그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성이 담보가 된다는 차이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특정한 개발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설립하는 회사를 프로젝트 회사라고 하는데, 비록 사업주가 회사를 만들었지만 회사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사업주와 회사는 독립적 관계, 무관하다고 봐준다.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회사이지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주에게 네가 빚을 갚아라 요구할 수가 없다는 관점에서 비소구라는 말을 쓴다. 근데 만약 대출계약 당시부터 사업주가 보증이 되어진다면 그때는 회사가 갚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인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빚 갚을 걸 요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제한적 또는 제한 소구 금융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초 수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간단히 알아두시면 충분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라고 있는데 신디케이트를 한마디로 말하면 소구자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이다.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소구자란 말의 뜻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다의 뜻이에요. 자, 소구자. 자, 소구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때 자금을 모집한다고 할 때 모집의 뜻은 자금을 모은다,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형이라고 할 때는요. 이건 오늘 제가 지분금융, 부채금융에 대해 설명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때 지분의 뜻은 부동산 금융의 유형 중에서 지분금융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지분금융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소구자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이다. 여러분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구분이 되는데요. 직접 투자라고 하는 건 투자자가 자금을 모아서 투자자가 직접 어디에 투자할까 그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경우를 뭐라 그런다? 직접 투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직접 투자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부동산 신디케이트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조달하여 직접 투자 대상을 투자자가 선택하는 금융수단 또는 투자 기법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 신디케이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교과서를 받아보시면 어떤 말이 나와요? 자,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하여, 즉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또는 조언을 듣고 그 투자자들이 직접 어디에 투자하면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고 투자 대상을 선택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가 있겠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신디케이트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 내용 중에 여러분 혹시 리츠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라고 있거든요. 근데 리츠하고 신디케이트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리츠도 소구자 지분형까지 똑같아요. 근데 리츠는 간접 투자거든요. 근데 신디케이트는 직접 투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출제자들이 장난을 치게 되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는 간접 투자고 신디케이트는 직접 투자인데 나머지 두 개 소구자 지분형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디케이트를 해놓고 소구자 지분형 직접이 나와야 되는데 직을 간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소구자 지분형 간접 투자다. 이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외우신 분들 입장에선 직이라는 글자를 간이라는 글자 하나로 바꿨기 때문에 글자 하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이 유발되고 또는 착각을 통해서 오답을 골라내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주택금융 해가지고 고정금리 저당 이런 말 나오는데요. 일단 요것은요. 제가 이제 고정금리가 나오면 쭉 내려와 보세요. 그 표가 있잖아요. 표에서 가장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 표 아래 보시면 변동금리란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줄에 변동금리 나오죠. 그리고 맨 첫 번째 줄에는 고정금리란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맨 위 47쪽에 맨 위에 보면 고정금리 있잖아요. 맨 마지막이 변동금리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이제 순서상 고정금리의 반대가 변동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이자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당 상환 방법 그 가운데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이자율 설명을 드린 뒤에 요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금융론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요 저당 상환 방법이나 이자율 관련된 문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은행 등의 금융기관 또는 대출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그 돈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해 주는 게 이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그 이자율, 뭐 다른 말로 금리라고도 하지만 이자율에는 크게 고정 이자율과 변동 이자율이 구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따져보기 앞서서 여러분, 이자율은요, 우리가 처음에 은행에서 처음에 빌려온 돈을 대출 원금이라고 해요. 대출 원금. 그 다음에 그 빌린 돈 중에서 갚지 못하고 남은 돈을 대출 잔액이다 이렇게 말 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요, 요 이자율이 처음에 빌려온 원금에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갚지 못하고 남은 잔액에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잔액에 적용됩니까? 잔액에? 원금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잔액에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처음에 10억을 10%의 이자율로 빌렸대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 10억 중에서 뭐 2억, 3억 이렇게 원금이 갚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원금이 갚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금의 이자율이 적용되면 나는 2억, 3억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10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낼 수밖에 없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낼 일이만 보지만 차입자, 돈을 빌려서 갚아야 되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 상환 부담, 빚을 갚는 부담이 너무 높고 크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것, 이자율은 잔액에 적용되는 거지 원금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케이? 근데 잠깐 just a moment please. 이건 어떨까요? 내가 처음에 6억을 빌렸어요. 6억을 빌렸어. 금리가 10%래요. 그런데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대요. 오케이? 그럼 어때요? 원금을 한 푼도 갚은 게 없겠죠? 그러면 처음에 빌려온 대출 원금 6억이 한 달도 지나기 전에는 그 자체가 잔액이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갚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달에는 6억에 대한 이자 10%를 부담하겠죠. 근데 첫 달이 지나서 예컨대 1,000만 원이 갚아진다면 5억 9천만 원에 대한 10%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지 않느냐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출 당시를 다르게 바꾸면 대출 시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그 시점에서는 빌려온 돈, 즉 대출 원금 전액이 곧 한 푼도 갚은 게 없으니까 대출 잔액이 된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럴 때 이제 고정금리가 있으면 변동금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정의 뜻이 뭐예요? 일정하게 정해놓은 금액? 고정이자율인데 금액이란 말은 좀 그렇죠. 고정이자율, 유일자가 붙었으니까. 근데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맞습니다. 또 어떤 표현 가능할까요? 고정돼 있다. 뭐 변화가 없다. 뭐 그렇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요걸 묶어가지고 예쁘게 표현하면 대출 당시를 대출 시점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대출 시점에서 결정된 이자율, 금리가 대출 만기 때까지 변동 없이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뭐라 그런다? 고정 이자율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오케이? 예. 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10년 전에 10%의 이자로 빌렸다면 10년이 지난 만기 때까지도 뭐다? 이자율은 10%로 변화가 없다. 이게 고정 이자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고정 이자율로 만약 돈을 빌려주었다고 할 때 한번 가볍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물가가 올라가면 돈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뭐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물가가 오르면 돈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예컨대 물가가 오르기 전에 이자로 10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물가 오른 후에도 이자로 10만 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이자로 받는 10만 원의 금액은 동일하게 같은 값이지만 물가 오르기 전에 10만 원보다는 물가 오른 후에 10만 원은 돈 가치가 떨어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비록 겉으로 보이는 이자액은 같은 값일지 몰라도 실제로 은행이 가져가는 이자 수입은 이전보다 줄어든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즉 화폐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서 대출기관, 은행의 실질적인 이자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요, 은행 입장에서 물가가 오른 만큼 금리를 높일 수 있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가 오른 만큼 금리를 높여서 이자를 받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원래 고정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게 되면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라면 은행, 즉 대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계속 줄어들어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차입자 입장에선 물가가 계속 올라도 여전히 처음에 돈 빌릴 당시에 이자율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차입자의 이자 비용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어서 유리한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은행이 열받는 거예요. 아우, 나는 그냥 10%로 빌려줬구만, 고정으로 빌려줬으니까 물가 올라도 도대체 금리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수입은 계속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요. 은행이 어떤 고민하냐면 물가가 올라도 내 입장, 은행 입장에서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어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고민 끝에 나온 게 바로 뭐다? 변동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그 이자율의 변천 과정은 고정에서 변동 이자율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변동 이자율이 뭐다? 말 그대로 내가 처음에 5%로 돈을 빌려주었다 할지라도 중간에 물가가 오르면 뭐 금리를 7%, 8%, 10% 이런 식으로 변동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변동 금리가 되죠. 변동 이자율이 되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오른 만큼 돈 가치는 떨어지는데 물가 올랐을 때 그만큼 금리를 높게 만들면, 높일 수 있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차입자는 어때요? 처음에 5%돈 빌려서 좋았는데 계속해서 7%, 8% 이런 식으로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고, 넓게 보면 원리금 상환 부담, 빚을 갚는 부담이 커지게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온다? 원래 역사적으로는 무슨 이자율이 먼저 있었다? 고정이 먼저 있었다. 그러다가 뭐가 나왔다? 변동이 나왔다. 근데 변동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물가가 오를 때 고정 이자율이면 금리를 높일 수 없으니까 그만큼의 손해를 누가? 은행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변동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물가 올랐을 때 은행 입장에서 금리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손해는 줄일 수 있죠. 근데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누구의 손해는? 차입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어떤 말이 가능하다? 변동 이자율은 대출자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나조차고 상대방 차입자 부담을 높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시겠어요? 오케이? 그것이 바로 고정과 변동의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 뭐 고정 이자율은 뭐 명목 이자율로서 실질 이자율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율이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하기는 좀 약간 머리가 아파지니까 나중에 1, 2, 3, 4월 거치면서 구체적인 말씀 드리고자 할 것이고, 일단은 고정과 변동의 뜻이 뭐고 왜 고정에서 변동으로 바뀌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다? 변동 이자율을 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은행, 대출자 입장에서 위험을
누구? 차입자, 돈 빌린 사람에게 떠넘기고자 하는 일종의 위험 전가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만 지금은 알고 계셔도 아주 excellent, 훌륭하신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웃긴 건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다 보면 다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막상 그 같은 내용을 동영상 지금 다시 보다 보면 내가 이거 배운 거 맞아?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한 내가 이걸 들었던 건가? 이런 느낌이 계속 줄어들면 나중에는 이제 맞아, 내가 들었어, 오케이, 이거 배웠던 거야. 이럴 땐 문제 어떻게 풀어? 이게 자꾸 누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복습이 참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고정과 변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 원리금 상환 방법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 원리금이 무슨 뜻이에요? 원리금 할 때 원리금, 원은 원금이죠. 리는 이자죠. 그러니까 뭐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남한테 돈을 빌리면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까지 합해 갚잖아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의 이자를 합해서 갚는 돈이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방식에는 크게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원금 균등 상환, 그리고 체증식 상환.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본서 받잖아요. 12월 말쯤 되면 이제 기본서 나와가지고 받으면 이제 두께에 한번 놀래요. 개론만 해도 보통 800-900페이지 되고 민법은 1000페이지예요. 공법은 한 1200페이지 될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니는 것도 이제 팔운동도예요. 엄청나게 근육량이 늘립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기본서를 받으면 이 저당 상환 방법이요, 10대까지가 넘어요. 되게 많아요. 근데 따라 수업할 때도 그 10대까지에 대한 수업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축복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문제 나오는 건 이 세 가지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그러니까 10대까지 어떤 저당 상환 방법을 다 섞어놓고 모의고사 때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희한하게도 이 세 가지만 문제를 내더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학습의 비중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균등이 있잖아요. 균등. 그렇죠? 균등하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균등하다. 아니 뭐 같다는 얘기겠죠. 같다, 동일하다, 값이 똑같다, 뭐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원리금 균등이 뭐냐? 원금의 이자를 합해서 갚는 금액이 원리금 상환액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원리금 상환액이 매 기간 동일하다. 이 방식이 바로 뭐다? 원리금 균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때 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틀려요. 무슨 말이냐? 예컨대 주어진 조건에서 매년 상환. 그럼 그 말이 뭐예요? 매년 상환의 뜻이 뭐예요? 1년에 한 번 빚 갚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또 매월 상환 그러면 다달이 빚을 갚아 나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매년이든 매월이든 이건 매 기간이라고 말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보통은 매년 상환보다는 매월 상환 일반적이니까 다달이 갚는 금액 중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갚는 금액이 같은 값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면서요. 그런 것처럼 만약 첫 달에 내가 원금이자 합해서 갚는 돈이 100만 원이면 마지막 달까지도 얼마다? 100만 원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어때요? 근데 물론 그건 있죠.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갚는 금액이 100인데 그 100만 원 속에서 원금과 이자의 비중은 같진 않겠죠. 달라지겠죠. 상식적으로도요. 처음에는 빚을 갚은 게 적으니까 잔액이 많으니까 이자가 훨씬 많겠죠.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갚은 빚이 많아졌다는 건 잔액이 줄었다는 거죠. 그럼 잔액이 줄어들면 이자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그럼 단적으로 지금 다달이 100만 원씩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첫 달은 100만 원 중에서 예컨대 96만 원이 이자고 나머지 4만 원이 원금 이런 식이죠. 근데 이게 마지막 달에 가까워지면 100만 원 중에서 원금이
96만 원쯤 되고 이자가 4만 원쯤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외울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다? 맞아. 어차피 그 이자율은 잔액에 적용이 돼. 근데 초기에는 갚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잔액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잔액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자액이 많겠죠. 근데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빚을 갚아 나갔으니까 잔액이 줄겠죠. 잔액이 줄어들면 계속 후기로 갈수록 이자액은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구조를 이해하시고 그 문장을 기억하신다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요. 원래는 기초 때 안 하는 내용인데 한번 맛보기를 보여드리면 나중에 문장 속에 어떻게 나오느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기에 원리금 상환액은 동일하나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높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의 비중이 커진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액의 비중이 커져요? 이자를 많이 갚았다는 게 아니라 원금을 많이 갚았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계신 거야. 근데 말이 좀 예쁘게 표장이 안 될 뿐이죠. 오케이?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얘는요, 어찌됐든 다달이 100만 원씩만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럼 첫 달도 100만 원, 다음 달도 100만 원, 마지막 달까지도 100만 원. 그럼 빚을 갚는 차입자 입장에서 가만 요번 달은 얼마가 빚을 갚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어때요? 만약에 비교를 해봤을 때 매달마다 갚는 금액이 다른 방식이 있고 매달마다 갚는 금액이 똑같은 방식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식이 훨씬 계산이 간편할 것 같아요? 매달 같은 거, 다달이 틀려지는 거. 다달이 틀려지는 게 계산이 쉽습니까? 아, 다른 거 착각하셨죠? 어쩐지 지금 저 당황했어요. 예.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첫 달에 100만 원, 두 번째 달 뭐 110만 원, 세 번째 달 125만 원 이렇게 바뀌어지는 방식보다는 다달이 갚는 금액이 똑같은 방식이 훨씬 계산이 간편하잖아요. 근데 계산이 간편하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론의 특징이 있어요. 계산이 간편하다 이 말 나오잖아요. 그 무조건 따라 붙는 말이 뭐냐? 이해가 용이하다. 이해가 쉽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복잡한 계산보다 간편한 계산 이해가 쉽잖아요. 오케이? 그 말이 항상 따라붙어요. 어떤 표현든 간에. 그리고 사람 심리상요. 복잡한 거 좋아해요? 간단한 거 좋아해요? 간단한 거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러면 어떨까요? 만약에 매달마다의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하지 않은 방식과 매달마다의 원리금 상환액이 동일한 방식을 비교해 본다면 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계산이 간편하겠죠. 그럼 이해가 쉽겠죠. 그럼 사람들이 그 간편한 방법을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말이 예쁘게 포장이 되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의 원리금 상환액이 동일 또는 일정하므로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가 용이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저당 상환 방법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보편적이 뭐겠냐고. 가장 많이 쓴다는 뜻일 거고 계산이 간편하면 이해가 쉽다. 그러니까 이해가 용이하다. 왜 그렇다? 다달이 갚는 금이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원금 균등에도 균등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균등보다 값이 같다. 그런데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공통적으로 이자까지 합해 갚아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빚을 갚아 나가는데 그 중에서 이 중에서도 원금을 갚는 금액이 매 기간 동일하다, 일정하다의 뜻이에요. 원금 상환액은 같다. 우리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10년 만기로 10억을 빌렸어요. 10년 동안 10억을 갚아야 돼요. 이자 따지지 말고 원금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년 동안 10억을 갚으려면 매년마다 원금 얼마씩 갚으면 돼요? 1억씩. 1억씩 10년 갚으면 10억이란 원금 갚을 수 있잖아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원금 균등이죠. 그런데 비록 원금 상환액은 일정해요. 동일해요. 그런데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는 원금에 적용, 잔액에 적용, 잔액에 적용. 오케이? 그럼 어때요? 계속 1억씩 빚을 갚아 나가면 가장 1차 연도 처음에는 10억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죠. 근데 1년 지나면 1억 갚았으니까 9억에 대한 이자. 2년 지나면 또 1억 갚았으니까 8억에 대한 이자. 또 1년 지나면 1억 또 갚았으니까 7억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매 기간 갚는 원금 상환액은 똑같겠지만 그 원금이 갚아지는 만큼 잔액이 줄어드니까 이자액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자는 이자 지불액 해도 되고 이자 상환액 해도 되거든요. 얘는 어때요? 점점 감소한다, 줄어든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걸 합한 원리금 상환액은 비록 원금이 같은 값만큼 상환이 될지라도 이자액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 원리금 상환액은 매 기간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원금은 똑같지만 이자가 점점 준다면서요. 그럼 이걸 합한 원리금 상환액은 같아요? 점점 늘어요, 줄어요? 점점 줄겠죠. 아니 뻔히 알고 계시면서 누구 혈압 체크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자, 그랬을 때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줄어들죠. 이때 우리가 점점이란 말을 채라고 해, 채. 네, 채. 근데 감소해요, 증가해요? 감소하죠. 그래서 뭐다? 체감 상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의 뜻은 뭐다? 점점 어떠해진다의 뜻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요것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니까요.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이자를 합한 금액이 매달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금 균등은 비록 원금을 갚는 금액은 동일한데 같은데 이자액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첫 달에 원리금 상환액,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달에 원리금 상환액이 같아요, 달라져요?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제가 아까 어떤 말씀드렸어요? 매달마다 원금이자 합해 갚는 금액이 같은 방식이 있고 매달마다 원리금 합한 금액이 다른 방식이 있다면 어느 게 계산이 간편하다. 같은 게. 원리금 균등. 아시겠어요? 따라서 어떤 말이 가능합니까?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 균등 방식에 비하여 매 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동일, 일정함으로 계산이 간편하고 이해가 용이하여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예쁘게 포장한 말이고 그럼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면 돼요? 원금과 원리금 중에서 보다 많이 쓰는 방법은 원리금 이렇게 말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쁘게 좀 어려운 말로 포장을 하느냐? 교과서가 그렇게 표현되고 실제 문제 지문에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나오니까 이런 말 자꾸 듣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해설해 드리는 대로만 이렇게 그런 식으로만 나오면 저도 해설만 하고 이해만 하면 얼마나 쉽게 맞출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포장이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한다면 뭐예요? 더럽게 어려운 말 써버리니까 그런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면 알고도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는 게 괴로움입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체증식 이제 응용해봐. 여러분 점점 줄어드는 게 체감이잖아요. 그럼 체증은 무슨 뜻일까요? 점점 증가한다. 체감이 점점 감소의 뜻 아닙니까? 그럼 체증은 점점 증가한다, 늘어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점점 늘어날까요? 어떤 게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일까요? 원금? 응? 아니 봐봐요. 아니 컨닝을 좀 해보셔. 뭐가 점점 줄어요? 위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준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원금 이자 합해서 갚는 금액이 후기로 갈수록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체감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체증도 점점 늘어나는데 뭐가 점점 늘어나냐고요. 그렇죠.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아니 썼잖아.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줄어들 때 체감이다. 그럼 체감의 반대가 체증이죠. 그럼 당연히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늘어난다의 뜻이지 원금이나 이자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예. 그런데요. 이걸 제목을 잘 봐요. 지금 점점 이제 체증이잖아. 그럼 어때요? 처음에는 요만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거죠. 뭐가? 원리금 상환액이. 원금이자 합해서 빚을 갚는 돈이 처음에는 작다가 나중으로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방식이 뭐예요? 체증이잖아요. 오케이? 아니 체증의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체가 뭐예요? 점점이잖아요. 증가한다며. 뭐가요? 원리금 상환액이.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잘 해석해 보라고요. 처음에는 적다가 나중으로 갈수록 많아지니까 체증이라고 할 거 아니냐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럼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 그럼 체증이니까 초기에 대출 초기에는 원금이자 합해 갚는 금액이 적었다가 이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이 빚을 갚는 금액 돈이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해석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 말 가능하겠어요? 대출 초기에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자 나온 방식이다. 맞아요? 처음에 원금 이자 앞에 100만 원 갚더래. 그 다음 120 갚고 130 갚고 150 갚고 200 갚고 250 갚고 뭐 300 갚고 이렇게 늘어나더래요. 그럼 원금이자 합해 갚는 금액이 점점 늘잖아요. 이게 체증의 뜻이라니까요. 오케이? 예.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초기에 빚을 갚는 금액은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초기에 처음에 빚을 갚는 금액이 적다는 것은 초기에 빚을 갚는 부담이 커요, 작아요? 작죠? 아니, 똑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합니까 도대체? 희한한 게 숫자를 쓰면 금방 알아듣고 말로만 하면 뭐지? 아니 똑같은 말 반복했다니까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저 심심할까 봐요? 하나도 안 심심해요. 오케이. 예. 전 지금 심심한 게 아니고 배가 고파져요. 자,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냐? 지금 조금 전에 처음에 빚을 갚는 금액이 작으니까 그만큼 빚 갚는 부담이 적다. 이해 갔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예쁘게 이제 부풀려 포장을 하면 최종식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하여 초기 상환액이 적으므로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자 고안된 방식이다. 응? 문장은 더럽게 길었지만 결국 뭐예요? 가장 처음에 빚 갚는 돈이 가장 적은 방식이라서 처음에 빚 갚는 부담이 가장 낮게 나오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옛날 기출문제의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최종식 상환 방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젊은 계층이나 신혼부부에 유리한 상환 방식이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근데 왜 그러냐? 처음에 빚 갚는 금액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회 초년생들, 젊은 사람들에게 유리하지 않느냐. 왜? 이들이 이제 기업에 취업할 때는 이제 초년생이지만 3년, 4년 시간 지나면 대리도 되고 과장도 되고 쓴다면 그만큼 소득 늘지 않느냐. 오케이? 그럼 그때 가서 빚 갚는 금액을 늘려도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니까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응? 예컨대 우리는 처음에 기업체 들어가면 내가 4년 지나면 대리 달고 뭐 한 10년 6년 지나면 과장 단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됐대.
그럼 소득이 그만큼 안 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컨대 상환액, 빚 갚는 금액은 10%가 늘어나는데 이 차입자의 소득은 5%밖에 안 느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빚 갚는 금액이 소득보다 더 크게 늘었잖아요. 그럴 땐 잘못하면 배를 찌시오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재미가 있어요. 뭐가 재미가 있냐면 빚을 갚는 입장에서는 빚을 못 갚을 위험이잖아요. 그게 채무 불이행 위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같은 상황에서 차입자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빌려준 돈을 떼먹힐 위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출자 입장에서 자기 돈을 떼먹힐 위험을 원금 회수 위험 그러고요. 대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입장을 차입자 입장에 본다면 빚을 갚지 못할 위험이 되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뭐다? 같은 내용인데 입장이 다른 거죠. 차입자 입장에서는 빚을 못 갚는다. 채무 불이행. 대출자, 돈을 빌려준 대출자 입장에선 빌려준 돈을 떼먹힌다. 회수할 수 없다. 원금 회수 위험. 이렇게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의 증가율보다 빚 갚는 돈, 상환액의 증가율이 크게 되면 잘못하면 빚 못 갚죠. 그러면 결국 은행 입장에서도 자기가 빌려준 돈 떼먹힐 위험이 높아지겠죠. 여기서 하나의 팁, 요령. 어떤 문장 해석할 때, 읽으실 때 은행 입장에서 위험이 높게 나오면 무조건 100% 금리가 높아요. 아시겠어요? 대출자 입장에서 위험이 높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높게 적용한다고. 그래서 고금리가 적용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겠지만 나중에 교과서 한번 또 보시면 이런 말 나와요. 그 체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자 입장에서 원금 회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율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그것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딱 문제 보셨을 때 문장을 보실 때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 위험이 커지네. 은행 입장에서 위험이 높다. 이러면 무조건 금리는 어떻게? 높게 적용된다는 말이 나와야죠. 아시겠어요? 오케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은행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은행이라고 할 때 위험이 커. 위험이 크면 뭐라도 높아야 돼요. 수익이라도 높게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자율이 높게 적용된다고.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이걸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고리가 돼야 되는데 절이 이래가 틀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외운 분 입장에서는 한 글자 차이기 때문에 뭐다?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체증의 뜻이 뭐냐? 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런 그 한 글자 바꾸는 이런 지문에 절대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와 이해의 차이다 그 말이에요. 항상 이해하시라.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 들어가도록 합니다.